En Indy, to Indy, tre indianer, fire Indy, fem Indy, seks indianer, syv Indy, otte Indy, ni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2장. 오크브리지 역 밖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여행 가방을 든 역의 인부가 서 있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짐! 어떤 택시 운전사가 앞으로 걸어왔다. 인디언 섬으로 가시죠? 그는 부드러운 대분 지방 사투리로 물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힐끔 쳐다봤다. 운전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워그레이브 판사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택시가 2대 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엑세터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어떤 신사분이 그 기차로 오시거든요. 손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더 편하실 겁니다. 베라 클레이스는 자기가 비서직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말했다. 제가 기다리지요. 그녀는 또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먼저 떠나세요. 잠깐, 베라 클레이슨이 누구였지? 베라 클레이슨은 여학교 교사, 비서 역할로 왔다. 비서직으로. 그녀는 다른 3사람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권위 있는 지위에서 나오는 듯한 명령투가 깃들어져 있었다. 마치 이 학생들에게 어느 테니스 코트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다. 브렌트가 의젓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운전사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워그레이브 판사도 뒤를 따라 탔다. 롬바드 대위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기다리겠소. 미스 클레이슨이에요. 베라가 자기의 이름을 대주었다. 내 이름은 롬바드입니다. 필립 롬바드. 잠깐, 아까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이 롬바드가 이런 젊은 사람이랑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이 클레이슨, 베라 클레이슨도 저 사람은 어디 뭐 해외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을 거야, 막 이랬었어. 그러면 이 군인 대위와 여교사가 늦게 오고 있는 의사가 아니지, 늦게 오고 있는 탐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닥터가 아니지, 판사, 워그레이브 판사와, 그리고 누가 탔지? 그 나이 많은 65세, 75세 할머니, 65세의 독신녀와 같이 탔다. 오케이. 인부가 짐을 택시에 실었다. 차 안에서 워그레이브 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좋은 날씨군요. 브렌트가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그녀는 그가 매우 점잖은 노신사라고 생각했다. 바닷가 여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올리버 부인인지 올리버 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모양이지. 워그레이브 판사가 물었다. 이 지방을 잘 아십니까? 코널과 토케이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대분 지방은 처음이에요. 판사가 말했다. 저도 역시 이 지방은 처음입니다. 브렌트와 워그레이브 판사를 태운 택시는 계속 달렸다. 한편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택시 운전사가 말했다. 차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베라가 딱 잘라서 얘기했다. 아니에요, 여기 있겠어요. 롬바드 대위는 웃으면서 말했다. 햇빛이 정말 매혹적이군요. 햇빛이 따가우면 여관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지긋지긋한 기차 옆에는 가기도 싫어요. 그가 대꾸했다. 정말 그래요. 이런 날씨에 기차 여행은 정말 그렇습니다.
베라는 담담하게 다시 말했다. 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여름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롬바드는 상투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곳에 처음이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빨리 덧붙였다. 저는 아직까지 고용주를 보지 못했어요. 고용주요? 예, 저는 OM 부인의 비서예요. 아,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의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변화가 있었다. 그 태도에는 좀 더 여유가 있었다. 말하는 투도 좀 편해졌다. 그는 말했다. 이거 좀 묘한데요? 베라가 웃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OM 부인의 비서가 갑자기 병이 나서 직업 소개서에 부탁했는데 제가 뽑히게 되었나 봐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당신이 거기 도착해서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베라는 다시 웃었다. 괜찮아요. 비서는 임시직인걸요. 휴가 동안만. 이 학교의 교사거든요. 사실 저는 인디언 섬에 흥미가 많아요. 신문에도 그곳에 관해 많은 기사가 실려 있더군요. 그곳은 정말 매혹적인 모양이지요? 롬바드가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 그래요? 오웬씨 부부는 그 섬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죠? 그 부부는 어떤 분들인가요? 롬바드는 생각했다.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할까? 그는 얼른 말했다. 당신의 팔에 벌이 있군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는 그럴듯하게 그녀의 팔을 살짝 털었다. 됐습니다. 이제 날아갔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 여름에는 벌이 유난히 많군요. 그런 것 같아요. 더위 때문인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혀 몰라요. 기차가 다가오는 크고 길게 끄는 소리가 들렸다. 롬바드가 말했다. 지금 오는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역의 출구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키가 크고 군인 티가 나는 노인이었다. 노인? 사립탐정이 노인이구나. 그는 회색빛 머리를 짧게 깎았고 허연 수염을 입 주위에 기르고 있었다. 역의 인부가 가죽으로 된 그의 여행용 가방을 받아들고 베라와 롬바드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베라는 부드럽게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OM 부인의 비서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은 롬바드 씨입니다. 비서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굳건하고 푸른 그의 눈이 롬바드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탐색하기라도 하듯이 시선을 교환했다. 누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꽤 단정한 면모를 가졌군.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어. 그들 세 사람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탔다. 그들은 작은 오크브리지 거리의 조용한 길을 지나 넓은 플리머드 거리를 약 1마일쯤 달려갔다. 마침내 그들은 가파르고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다. 이윽고 메카서 장군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 메카서 장군이야? 메카서 장군이 따로 왔었고 이 사립탐정이 또 별개로 따로 왔었구나. 오케이. 나는 대분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 도셋 경계 근처에 대분 동부지방에 작은 별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별장을 가지고 있어? 메카소가. 베라가 말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언덕들과 불구스름한 땅, 그리고 모든 것이 저렇게 초록빛이면서 멋지게 보이잖아요. 롬바드는 약간 비꼬듯이 말했다. 하지만 좀 답답한 감도 있죠. 저는 앞이 탁 트인 시골을 좋아합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메카서 장군이 말했다. 당신은 여러 곳을 여행해본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롬바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했다. 그저 여기저기 지나다니기만 했습니다. 롬바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전쟁에 나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지. 이런 노인들은 되게 그렇거든. 그러나 맥카서 장군은 전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맥카서 장군은 그 1차 대전에 이제 참전했으니까 뭐 볼 거 물 보고 다 보고 막 전쟁 범죄 같은 것도 저질렀겠지. 이렇게 두 대의 택시가 이제 거의 다 출발했네. 3번. 그들은 가파른 언덕을 넘어 스테이클 헤이븐으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갔다. 해안에는 어선 한두 척이 대기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바다 남쪽에서 처음으로 인디언 섬을 볼 수 있었다. 그 섬은 지는 태양빛을 받고 있었다. 베라가 놀라며 말했다. 생각보다는 섬이 멀리 떨어져 있군요. 그녀는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흰 저택이 솟아있는 섬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저택은 보이지 않고 인디언의 머리를 닮은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바이투성의 섬이 눈에 들어왔다. 어쩐지 음산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약간 움찔했다. 세븐 스타즈라는 여관 밖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판사와 자세가 꼿꼿한 브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체격이 크고 어딘지 거칠게 보였다. 그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타고 가려고요. 저의 이름은 데이비스입니다. 고향은 남아프리카 나탈입니다. 허허허. 따로 왔구나 여기.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불쾌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 세련된 신사숙녀들 앞에서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것 같아 보였다. 에밀리 브란트는 그 식민지 태생의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배가 떠나기 전에 한잔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니까 데이비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데이비스는 돌아서서 한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말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우리를 초대하신 부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야릇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을 초대한 사람이 마치 그들 위해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데이비스의 손짓에 따라 벽에 기대어 있던 어떤 남자가 그들 옆으로 다가왔다. 양옆으로 흔드는 걸음걸이로 보아 뱃사공인 것 같았다. 그는 그을린 얼굴에다 약간 신비스러운 듯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대분 지방의 사투리로 말했다. 손님들, 이제 섬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두 신사분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 오웬씨 부부는 그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행은 일어섰다. 뱃사공은 그들을 작은 부두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모터보트 한 척이 있었다. 브렌트가 말했다. 매우 작은 배로군요. 배의 주인은 설득조로 대꾸했다. 하지만 아주 훌륭한 배랍니다, 부인. 플리머드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는 배지요. 이때 워그레이브 판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소. 이 배는 손님들의 2배도 태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롬바드는 유쾌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으니. 브렌트는 좀 의심스럽다는 듯이 부축을 받으며 그 배에 올라탔다.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탔다. 그 일행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거북스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막 떠나려고 했을 때 뱃사공이 갑자기 손에 밧줄을 쥔 채로 멈춰섰다. 차 한 대가 가파른 길 아래로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 자동차는
환상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웅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차에는 바람 때문에 갈색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어떤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오후에 햇빛을 받은 그는 인간이 아니라 북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젊은 영웅신처럼 보였다. 그가 클락슨을 울리자 그 큰 소리가 만의 바위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환상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앤소니 마스트는 인간 이상의 존재 같았다. 나중에도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프레드 네로코트는 엔진 옆에 앉아서 이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예상한 오웬 씨의 손님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프레드 네로코트, 이 뱃사공이지. 그는 멋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들과 멋있는 요트복을 차려입은 신사들을 생각했던 것이다. 엘머 로브슨은 손님들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는 로브슨의 손님들을 생각해내고는 희미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지. 게다가 술도 굉장히 마셔댔어. 이 오웬 씨는 좀 색다른 사람인 게 틀림없다. 그것이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프레드는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오웬 씨나 그 부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부부는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모든 일은 모리스가 처리했다. 그의 지시는 항상 정확했고 지불도 신속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신문에도 오웬 씨가 수수께끼의 인물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다. 네로코트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이 섬을 산 것은 가브리엘 툴 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 손님들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저들 중에는 영화배우와 관계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갑게 일행을 살펴봤다. 노처녀가 한 사람, 분명히 성깔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꽤나 까다로운 여자일 것이다. 군인 같은 노신사. 그의 외모로 보아 진짜 군인인 것 같았다.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평범했다. 물론 그녀에게서도 할리우드의 냄새는 풍기지 않았다. 체격이 좋고 쾌활한 남자. 하지만 그는 신사 같지 않았다. 그는 아마 전에는 무역업자였던 것 같다. 또 한 신사는 몸이 가냘프고 날카로운 눈을 가졌으나 어딘지 초췌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척 이상한 느낌을 주는 남자였다. 어쩌면 영화와 관계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온 신사였다. 그 차는 스테이클 헤이븐에서는 볼 수 없는 차였다. 값도 매우 비싸리라. 그는 오웬 씨의 손님으로는 제법 어울렸다. 아마 부잣집에서 자란 모양이었다. 저 일행이 모두 이 사람과 같았다면 프레드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정말 생각해보면 기묘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매우. 점점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뭔가 뱃사공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 오웬 부부는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이 오웬 부부라는 게 이 로저스 부부 아니야? 조금 말을 더듬는 하임 부부. 하임 부부라고 돼 있는데 오웬이 이 로저스 부부 아닐까 혹시? 근데 이 부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죽은 거잖아. 그럼 뭐야? 오웬 부부가 동반 자살이라도 했다는 거야? 8명 데리고? 야, 이거 좀 이런 상상을,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제 볼 수 있지. 5번째, 배는 암초를 피하며 나아갔다. 마침내 섬의 저택이 시야에 들어왔다. 섬의 남쪽은 매우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섬이 바다에 접한 곳은 완만했다. 저택은 남쪽을 향해 있었으며 낮고 네모진 현대식 건물이었고 모든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둥근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훌륭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집이었다. 네로코트는 보트의 엔진을 껐다. 보트는 바위 사이로 자연히 생긴 섬의 입구로 부드럽게 나아갔다. 롬바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험한 날씨에는 이 섬에 배를 대기가 힘들겠는데? 네로코트가 쾌활하게 말했다. 남동풍이 불 때는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섬은 일주일 넘게 교통이 차단되기도 하죠. 클레이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음식을 장만하기가 매우 힘들겠어. 그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야. 집안일도 무척 걱정되겠는데? 배는 바위를 피해서 정박했다. 네로코트가 먼저 내려서 롬바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네로코트는 배를 바위에 단단히 묶었다. 그런 뒤에 바위로 되어 있는 계단을 따라가 그 일행을 안내했다. 메카서 장군이 외쳤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꼈다. 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일행이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있는 넓은 곳에 닿았을 때 그들의 기분은 새로워졌다. 저택이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서 말쑥한 차림을 한 하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중한 태도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그 저택은 정말로 신비스러웠고 마당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하인은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는 키가 크며 좀 마른 편이었고 회색 머리카락에 어딘지 기품이 있어 보였다. 그는 말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넓은 홀에는 마실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많은 병들이 놓여 있었다. 앤소니 마스틴의 기분은 좀 쾌활해졌다. 그는 이것들이 술 종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마음이 맞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그 늙은 배저 녀석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그러나 술만은 괜찮을 것 같았다. 게다가 얼음도 충분하다. 하인이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잖아. 오웬 씨는 죄송하지만 좀 늦으실 겁니다. 내일쯤에야 이곳에 오실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녁 식사는 8시에 있을 겁니다. 그래, 이 하인이 약간 말도 기풍스럽게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이 하인이 오웬일 가능성이 있다. 6번 베라는 로저스 부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베라와 로저스만 여성인 거지 지금. 여교사인 베라 그리고 65세인 에밀리 브런트. 아니 로저스 부인은 누구야? 아 로저스 부부였으니까 하인 부부. 하인 그 여자. 베라는 로저스 부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 부인은 복도 맨 끝에 있는 방문을 열고 그녀를 안내했다. 베라의 방에는 바다를 향해 있는 큰 창문이 하나 있고 동쪽으로 향한 또 하나의 창문이 있었다. 그녀는 탄성을 질렀다. 로저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시키실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베라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녀는 운반되어 온 짐을 풀었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문이 열린 채로 있어서 목욕탕에 연푸른 바닥이 보였다. 예, 그렇게 하겠어요. 시키실 일이 있을 때는 이 벨을 누르세요. 로저스 부인은 억양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베라는 그녀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참으로 희고도 핏기 없는 마치 유령 같은 여자야. 머리카락을 온통 뒤로 빗어 넘기고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
무척 정중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기묘한 눈은 항상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베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 맞아, 정말이야. 항상 겁에 질려 있어. 저 여자는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희미한 전율이 베라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도대체 저 부인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베라는 쾌활하게 말했다. 저는 오웬 씨의 새 비서예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로저스 부인이 대꾸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단지 손님들의 이름과 지내실 방에 관해서밖에는 모릅니다. 베라가 말했다. 오웬 부인이 제 이야기를 하시지 않던가요? 로저스 부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저는 오웬 부인을 아직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이틀 전에 이곳에 왔거든요. 베라는 오웬 부부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약간 크게 말했다. 그럼 이곳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저와 남편뿐입니다. 베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집에는 지금 8사람의 손님이 있다. 주인 부부를 합치면 10사람. 우리를 시중드는 사람이 부부 한 쌍뿐이라니. 로저스 부인이 말했다. 저는 요리를 잘하고 남편은 저택에 관계된 일은 모두 잘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베라가 물었다. 하지만 당신들만으로는 이 일이 벅차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자주 많은 손님들이 오신다면 오웬 부인은 일하는 사람을 더 고용하실 거예요. 베라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로저스 부인은 나가려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방에서 사라졌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고? 뭐야?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야? 이틀 전에 왔어. 베라는 창가로 가서 창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조금 꺼림칙했다. 모든 것이 어쩐지 이상했다. 주인인 오웬 씨는 없고 창백하고 유령 같은 로저스 부인, 그리고 저 손님들도 이상했다. 어쩐지 이상하게 보이는 일행이란 느낌이 들었다. 베라는 생각했다. 오웬 부부를 빨리 만나봤으면. 그런데 오웬 부부는 안 오잖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방 안을 거닐었다. 방은 완전히 현대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빛나는 바닥 위에 깔린 흰 융단, 밝은 색으로 칠해진 벽, 많은 전등으로 장식된 긴 거울, 곰 모양이 조각된 흰 대리석 벽난로, 그 현대식 조각 안에는 시계가 달려있다. 그 위에는 반짝거리는 크롬테의 액자 안에 크고 네모난 양피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요가 한 편 적혀 있었다. 그녀는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서 그 동요를 읽어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동요였다. 아니, 무슨 현대식 집이라고 하는데 벽난로에다가 양피지야.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10명의 인디언 소년이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한 명이 목이 막혀 죽어서 9명이 되었다. 9명의 인디언 소년이 밤 늦게까지 자지 않았다. 한 명이 늦잠을 자서 8명이 되었다.
8명의 인디언 소년이 대분을 여행했다. 한 명이 거기에 남아서 7명이 되었다. 7명의 인디언 소년이 장작을 패고 있다. 한 명이 자기를 둘로 잘라 6명이 되었다. 6명의 인디언 소년이 벌집을 가지고 놀았다. 한 명이 벌에 쏘여서 5명이 되었다. 5명의 인디언 소년이 법률을 공부했다. 한 명이 대법원으로 들어가서 4명이 되었다. 4명의 인디언 소년이 바다로 나갔다. 한 명이 훈제된 청어에 먹혀서 3명이 되었다. 3명의 인디언 소년이 동물원을 걷고 있었다. 한 명이 큰 곰에게 잡혀서 2명이 되었다. 2명의 인디언 소년이 햇빛을 쬐고 있었다. 한 명이 햇빛에 타서 1명이 되었다. 한 명의 인디언 소년이 혼자 남았다. 그가 목을 메어 죽어서 아무도 없게 되었다. 뭐 이런 동요가 있어? 베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곳은 인디언 섬이야.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바다를 내려보아 창문 옆에 앉았다. 아, 정말 넓은 바다야. 여기서는 육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오후의 햇살에 반짝이는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만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 오늘은 너무 평온했다. 하지만 가끔씩 거칠어진다. 저 깊은 곳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는 바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시체가 발견되었다. 바다에서 죽었다. 빠져 죽었다. 빠져 죽었어. 바다에. 아니야, 기억해서는 안 돼. 생각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 베라 남친이 수영하다가 바다에서 죽었었어. 그러면 뭐야, 10명의 인디언 소년이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 거는 이제 10명이서 좀 이따 8시에 밥을 먹잖아. 8월 8일 12시 40분이었나? 10명, 8명. 한 명이 목이 막혀서 밥 먹다가 누가 죽어. 여기까지 2장 챕터 6. 챕터 7. 암스트롱 의사는 태양이 바다 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 인디언 섬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그는 뱃사공에게 말을 걸었다. 뱃사공은 그 고장 사람이었다. 의사는 인디언 섬 주인에게 관해서 좀 알고 싶었으나 네로코트라는 그 사나이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암스트롱 의사는 날씨와 낚시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긴 자동차 여행으로 피곤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쪽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은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다. 바다, 그리고 평온함.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다. 그가 정말로 여기에서 긴 휴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일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으려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지금은 여기에 와 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만 신경을 쓰기로 하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 순간은 돌아갈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자. 런던과 할리 거리나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지. 휴가 왔으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섬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말 자체부터 환상적이다. 섬에 있을 때는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도 된다. 섬이 바로 하나의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또 생각에 잠겼다. 뭐야? 이 의사란 사람 INTP야? INFP야? 생각이 이렇게 많아? 여기서는 모든 일을 잊어야겠어.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면서 앞으로 지낼 환상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미소를 지고 있었다. 저택의 마당에 놓인 의자에 어떤 노신사가 앉아있는데 암스트롱 의사는 그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개구리 같은 얼굴, 거북을 닮은 목, 구부정한 자세. 맞아, 저 엷은 빛에 날카롭고 작은 눈, 바로 워그레이브 판사로군. 암스트롱 의사는 그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었다. 항상 졸린 듯한 모습이었지만 법률 문제를 다룰 때에는 매우 날카로웠다. 그는 배심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어느 때라도 배심원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는 배심원으로부터 뜻밖의 판결을 유도한 일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교수형 판사라고 불렀다.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나다니, 여기에서 세상과의 접촉이 끊어진 이런 곳에서. 그래, 저 판사는 이제 인디언 아이들이 법률을 공부하는 5명이 남을 때까지는 일단 남아있겠구만. 자, 챕터 8. 워그레이브 판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암스트롱이군. 그는 법원의 증인석에 앉아있던 그를 기억해냈다. 그때 그는 매우 정확하고 조심스러웠다. 대개의 의사들은 어리석은 바보다. 할리 거리의 의사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았다. 그는 그 거리의 어떤 연약한 의사와 최근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나서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크게 말했다. 마실 것이 홀에 준비되어 있는가 보.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먼저 주인 부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워그레이브 판사는 다시 눈을 감고 교활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암스트롱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저런, 왜 그렇죠? 판사는 대답했다. 지금 주인 부부가 안 계신 모양이요. 나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스트롱 의사는 그를 잠시 쳐다봤다. 의사는 이 노신세가 잠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워그레이브 판사가 불쑥 말했다. 혹시 콘스탄스 컬밍턴 양을 아시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긴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여인은 나도 잘 모르지요. 특히 그 시체는 더욱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중이라오. 암스트롱 의사는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콘스탄스 컬밍턴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아무튼 여자는 모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이 저택에 있는 2명의 여자를 생각해 보았다. 입을 굳게 다물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처녀와 젊은 처녀. 그는 비서라고 하는 그 젊은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냉정한 것 같았다. 아니지, 로저스 부인까지 치면 여자는 모두 3명이다. 그 부인은 좀 이상한 것 같았다. 마치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그들 부부는 일을 꽤 잘했다. 그때 로저스가 마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판사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콘스탄스 컬밍턴 양을 알고 있나? 바로 반말이야? 로저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판사는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인디언 섬이라. 어떤 의미가 있을 법한 말이군. 자, 챕터 9. 앤소니 마스트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김이 나는 따뜻한 물속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긴 자동차 여행으로 그의 손발은 경련이 날 정도였다. 몇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앤소니는 흥분과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그것을 꼭 해치워야 한단 말이야. 그런 뒤에 모든 것을 잊으면 되는 거야.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물, 피로해진 손발. 먼저 면도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신 뒤에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서 잠깐 앤소니 마스튼이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주고 뭘 해치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고 봐야지. 챕터 10. 블로어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는 이런 일에는 소질이 없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는 무난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쏟지는 않겠지. 그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우스웠다. 마치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다. 그는 자기 일을 허술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벽난로 위에 있는 액자 속의 동요를 바라보았다. 저곳에 저런 것을 걸어둔 것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그는 생각했다. 어렸을 때 와본 이 섬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 이 섬에 있는 저택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지. 사람이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몰라. 오케이. 블로우가 그 탐정이지? 그래. 이 탐정이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저 액자 속에 동요를, 인디언 소녀 동요를 걸어놨다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하고. 챕터 11. 맥커서 장군은 기분이 좀 언짢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이 그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나 모터보트는 이미 육지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는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다. 롬바드라는 남자.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직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는 그 남자가 정말 정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군인이 군인을 못 믿나? 챕터 12.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롬바드는 방에서 나와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표범처럼 살며시 그리고 소리 없이 걸었다. 정말로 그의 모습은 표범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먹이를 찾는 맹수. 그의 눈에는 유쾌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이라. 그는 이 일주일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다. 다 이상하네. 롬바드도 총 가지고 오고 여자 밝히고 왜 일주일 동안 뭐 즐기고 싶어. 사륙에 그걸 즐기나? 챕터 13. 에밀리 브렌트는 식사를 하기 위해 검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침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읽어내려갔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리라. 그들이 숨겨놓은 올가미에 그들 자신의 발이 잡히게 되리라.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심판을 하신다. 사악한 자들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덮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수정 브로치를 목에 달고는 식사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숨겨놓은 올가미,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결국에 오웬 부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오해로 죽이는 건가?